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준 남자 아남입니다. 여전히 마땅히 읽어드릴 아파트 단지를 찾지 못해서 오늘도 재미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아파트 읽어준 남자 아남입니다. 오늘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 그러니까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발의한 법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 되었을 때 발의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과연 이상적인 상황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논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카다피가 있을 때 리비아가 지금 발의된 법률보다 더 강한 실험을 감행했었는데요. 모든 주택을 국유화함으로써 소유의 개념을 없앴었습니다. 큰 개념에서는 평등한 조건에서 집을 구해봐라 그런 거였는데, 그렇다고 배부 기준을 제대로 준 것도 아니라서 누구든지 어디서나 빈 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구조였어요. 심지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주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자물쇠로 집을 잠궈 놓을 수는 없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이 하인을 부리면서 집을 지키게 해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처음 외쳤던 완전 평등은 온데간데 없고 부유층만 더 잘 살 수 있는 꼴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나라로 가보죠. 자가소유 비율이 높은 국가로 싱가포르를 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자가소유 주택 비율은 1970년대 30%대에서 1990년에는 거의 90%대에 다다랐어요. 한 20년 만의 일이죠. 아무리 도시 국가라고는 하지만 쿠바처럼 혁명 정부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싱가포르 주택 보급의 1등 공시는 HDB,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 주택개발공사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사람의 80%는 HDB가 건설한 공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년 만에 올라간 그 자가 비율이 공영 아파트를 구매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살 돈이 생겨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집권한 정부에서 CPF 요율의 변동을 줬기 때문인데요. CPF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쉽게 국민연금 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같은 개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니까 그냥 적당히 대체를 해볼게요. 그 CPF의 적립 비율을 소득의 10%대에서 나중엔 50%대까지 올리면서 강제로 저축을 시켰어요. 그 저축을 통해서 그 저축된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줬고, 현재는 그 CPF 비율이 37%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들 보면 한 15% 정도 내외로 세전에서 세후로 떼어나가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HDB는 그 조만한 싱가포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얻었느냐 하는 건데요. 그건 싱가포르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개정해 가면서 사실상 빼앗는 가격 기준으로 토지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아름답다고 속도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반강제적인 토지 수용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토지의 90%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 100만 채에 이르는 HDB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싼 값에 국민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토지를 거의 강탈당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그 집은 구매를 한다는 개념이긴 하나 99년 리스로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본인 소유가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사례랑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보죠. 바로 루마니아 케이스인데요. 지금 루마니아는 96%의 국민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57% 정도, 미국은 64% 정도, 일본은 62% 정도가 자가로 살고 있다고 해요. 루마니아의 자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1990년대에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기 전에 루마니아 정부에서 전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감만 들어보면 굉장히 선군 정치에 가깝고 좋을 것만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국민들이 모두 집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가질 수도 없으니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럼 지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같은 이유로 우리 집이 팔리지 않고요. 혹시나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 해도 마땅히 옮기기가 어렵겠죠.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로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 주거 노후도도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요. 사실 건설업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상황에도 많은 여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가구 1주택 소유 제한은 이런 개념이에요. 화면처럼 움직이는 퍼즐 있죠. 보면 한 칸은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칸을 한 칸씩 밀어 넣으면서 나머지 그림들을 움직여 가면서 퍼즐을 완성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저 한 칸 비어 있는 거 그곳인데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1대1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더 이상의 소유나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저 퍼즐 중에서 빈칸을 없애버리고 모든 판을 퍼즐 조각으로 채워버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처럼 보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규제를 만들 때는 그 과정상의 좋은 명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만 그 규제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그게 좋은 규제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처럼 눈앞의 문제만을 덮기 위해서 규제를 남발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패한 규제면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규제를 손봐야지 다른 규제로 그 실패한 규제의 빈틈을 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